또는 좀 추적추적 내릴랑 말랑 하는데요. 이 오후 시간에도 7,000분 넘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 친청이냐 친명이냐 아니에요. 문재인과 이재명의 대전이 제가 봤을 때 민주당과 저 좌파 진영을 결국 다 거덜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불씨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집중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의 생애, 뭐 전과 많고 뭐 어릴 때 어땠고 이런 건 여러분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이재명과 친명은 왜 이렇게 친문재인 세력과 사이가 안 좋고, 이들이 이 민주당의 어떤 권력을 놓고 어떤 역학관계로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있는지 이걸 분석하고 알아야만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오늘 일단 의미심장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제 좀 있으면 전당대회에 나오잖아요. 검찰 보안 수사권. 태극기나 잘 달고. 그러니까 태극기도 거꾸로 달고 가서 개망신 당하고 있는데, 이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하겠다는 식으로 정청래 김어준한테 약간 손을 들어줬어요. 박사님, 이재명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일단 당권을 잡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을 자기 당으로 만들려고 검찰 보안 수사권까지도 내주고 막 이 당권이 아직 자기 게 아니라는 그런 피해의식에서 촉발된 이벤트 아닐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좀 재밌게 좀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문재인이가 정치판 입문하기 전에 한번 따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 전이겠네요. 아주 오래죠. 2002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이랑은 성남시장 하기 전에 네. 밥을 한번 따로 먹은 적이 있어요. 네. 그 후로는 밥맛이 떨어져서 아예 만나질 않았는데 그때 그 인상이 너무 또렷하게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두 자가 아주 특징적이에요. 근데 아주 대조적이에요. 저랑 이제 제가 문재인이랑 밥을 먹었는데, 문재인은 밥 먹는 동안에 처음에 만나서 저 문재인입니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갈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난 뭐하러 나랑 밥 먹으러 나왔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이 없어요. 근데 의뭉해. 머리는 집단에는 막 돌리는데 말을 안 해요. 문재인이가 아마 그걸로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여기가 대세다 그러면 그쪽으로 숟가락 타고 올리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북한 인권 문제 유엔 결의안 그거 가지고서도 마지막까지 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숟가락 올리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정반대 스타일이에요.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앉아서 수인사 나누면서부터 끝나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까지 이재명이는 입이 쉬지를 않더라고. 입만 안 쉬는 게 아니야. 눈도 계속해서 돌아가.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좀 없고 분주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막 잔머리 돌리는 게 보여요. 그 성격상으로도 둘이 상극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를 직접 어쨌든 겪었던 이 종북주사파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김민석이든 정청래든 그렇죠. 가깝게 지낸 거 아닙니까? 네. 이 자들이 이런 문재인 캐릭터와 이재명 캐릭터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두 캐릭터 아주 상반된 두 캐릭터가 있을 때 누가 조금이라도 더 겁이 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문재인이가 더 겁나는 거예요. 말이 없고 이자는 의문하니까. 속을 모르겠다. 속을 모르겠다. 근데 그게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는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도 또 있겠죠. 굉장히 흉측한 거예요. 네. 무슨 암수를 쓸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이는 막 보이는 게 거의 다야. 별로 이재명이는 겁을 안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딱 하는 걸 보면
저는 이재명의 생애를 보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네. 근데 그 목적이 뭔지 너무 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소 취소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거잖아요. 수단도 당권 너무 먹으려고. 투명해. 네네. 예. 그게 보이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이를 별로 겁을 안 내요. 그러면 자 지금 김민석이는 이재명이 밑에서 총리시켜주니까 하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나오면서 보안 수사권 얘기를 했잖아요. 전면 폐지 쪽으로 이재명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하고는 볼 일 끝났다는 거예요. 나 일단 내가 당대표 돼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석이는 이미 김민석의 지정치 잠깐 동안 숨겨놨던 김민석의 자기 정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김민석이한테 이재명이는 그냥 여러 변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모셨던 분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겁이 안 나는데요, 뭐. 그래서, 이재명이가 뭐 말은 거칠고 막 표독스럽고 막 흉악하고 막 한 짓을 보면 막 어떻게 자기 친형한테 자기 형수한테 막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다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겁을 안 낸다니까. 근데 문재인이 저거는 뭐 숨기는 게 많고 뭐 뒤로 감춰놓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출생의 비밀부터 해가지고, 저건 좀 겁나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이하고 문재인이가 만난다? 아마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관찰을 누군가가 해보면은 제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내내 떠드는 건 이재명인데 실제로 챙길 거는 문재인이가 챙길 거다. 7월 1일에 두 사람이 전격 오창회동을 한다고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김어준이나 유시민이 최근에 이재명을 막 때리잖아요. 그 지지율 떨어지는 건 네가 친문이랑 조국 홀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이재명이 겉보기로는 나 문재인이랑 잘 지내 화해하는 걸 보여주려고 만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다른 속내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제 이재명이 원하는 그림은 그런 것이고 이재명이 나의 이해관계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문 세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허용해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자리에서 만일 이제 독대를 하냐, 비공개 대화가 있냐,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사실 핵심적인 대화가 나올 것이고 그 핵심적인 대화는 외부로 이제 공개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런 대화가 있다라면 문재인이 원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정청래 당선을 위해서 돕겠죠. 그런 방향성일 겁니다. 그걸 위한 어떤 뭐 조건 제시를 하거나 의견 제시를 하거나 하겠죠. 거기에 이제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이 어떻게 보면 또 철새짓을 할 가능성을 사실 드러낸 거예요. 이게 당장 지금 이 전당대회 그 입장을 취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것 이후의 상황은 또 다르게 또 대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철새는 영원한 철새잖아요. 한번 배신해본 사람 계속 배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문 입장에서도 만일 정청래가 못 이긴다면, 김민석이 만일 된다면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 이익을 잘 지키는가. 결국에는 지금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민주당도 2년 후에 지금 공천 어떻게 되느냐, 총선 공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총선 공천이 개파의 괴멸을 만드냐, 아니면 재건을 만드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원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 우리가 오늘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그러니까요. 박사님, 이재명은 거의 제왕적 수준의 당대표 연임을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어쨌든 됐어요. 탄핵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저는 집권 1년 차에 대통령 권력이 흔들거리고 김어준,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대놓고 경고를 날려버리고 현직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고 정청래도 하루는 이재명 깠다가 하루는 띄워줬다가 갖고 놀고 있는데 이렇게 이재명이 당대표 2번의 대통령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있죠. 네. 원래 뿌리가 없으니까. 원래 뿌리가 없으니까. 예. 근본 없는. 더불어민주당 좌파는 뿌리가 2개 또는 3개거든요. 첫 번째 뿌리는 DJ 뿌리예요. 두 번째 뿌리는 좌파 운동권 뿌리예요. 세 번째 뿌리는 뭐 굳이 뿌리라고까지 할까? 곁뿌리, 뭐 노무현 뿌리. 이거란 말이에요. 그 이재명에는 이 3개 어디에도 끼어들어 있지를 못해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뿌리가 없이 그냥 기생하다시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대목 있잖아요. 당대표 두 분 할 때 막 제왕적 대표처럼 막 칼을 휘둘렀다. 그거는 그야말로 이 대안부재 상황이었던 거예요. 문재인이가 지한테 덤벼든 것들이 이상하게 하나씩 다 제거가 돼 버렸어. 안희정이 제거됐죠. 박원순 날라가고. 박원순이 이상하게 제거됐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사실은 그때 좀 고생했지만 어쨌든 간신히 살아남았어. 희한하게 그 대장동 세력과 손을 희한하게 잡았어. 살아남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재명이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무주공산이 돼버린 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이는 좌파 것들 눈에는 이게 미래 권력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무자비한 학살을 해도 저항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당한 거지, 속절없이. 대안이 없었고. 네, 속절없이 당한 거지.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당한 세력이 DJ 똘마니들, 그다음에 좌파 운동권 똘마니들, 그리고 노무현 똘마니들이 다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한테 고개 숙인 자들만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요 상황까지 보면 그야말로 이재명이 전일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자가 워낙 뿌리가 없는 자야.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 된 그다음부터 다 이틀째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과거의 권력화 된다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그렇죠. 조금씩 줄어들죠. 이제 과거의 권력으로 점점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이 있거든요. 당선된 날 권력이 제일 세다. 아, 그렇지. 네. 그런 예. 거예요. 예. 당선된 날 제일 세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미래 권력들이 너무 일찍 준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재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들을 좀 더 눌러놨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이것들이 커진 거예요. 근데 누를 방법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급속하게 이 권력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댓글창을 보면서 한 말씀만 내가 좀 추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을 너무 물러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문재인이 아주 흉측한 자입니다. 보세요.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전 세계가 생중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USB에 뭘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대놓고 김정은이한테 줄 정도의 자예요. 보통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문재인이. 그렇죠? 예, 아주 흉측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가 진짜 진검승부로 들어가면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진짜 진검승부로 들어가면 이재명이는 문재인한테 잽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의 좌파 본류는 네. 운동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운동권 경력이 없는 이재명이 네가 아무리 잘나봤자 너는 정통이 아니다. 용병이다. 그렇죠. 라는 게 거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김민석이나 정청래는 이 운동권 족보에 어슷비슷하게 이름은 올라가 있는 자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들이 보기에 이재명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고성국 TV 제가 이제 출연.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을 했을 때 이제 고 박사님께서 제가 이제 그때 맡았던 게 지피지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이재명과 뭐 정청래의 어떤 당권 투쟁과 그리고 김어준의 역할과 이런 거를 제가 정말 역겨운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역할을 맡겨주셔가지고 저한테 농담입니다. 예. 정말로 그 냄새 나는 거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심지어 뭐 딴지 그 커뮤니티에 그 정말 익명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하나하나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지금 김어준은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다. 이재명의 그 다음 포스트 이재명을 자기가 지금 판을 짜려고 하고 있다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아주 초기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조국을 사면 복권하는 걸 가지고 딱 지금 김어준이 어떻게 보면 총대 메고 막 이렇게 텐션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당시에 뉴스가 엄청 많았지만 말하자면 지금 당선되자마자 권력이 가장 큰 상황인데
떠밀려서 한 거예요. 조국 사면과 복권 떠밀려서 한 겁니다. 이재명이.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도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코를 파준 박찬대가 지금 돼야지 지금 이재명한테 유익한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명확하게 지금 저쪽은 지금 노선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투쟁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제 고 박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브리핑을 할 때 질문을 하신 게 있죠. 이재명과 김어준 중에 누가 더 세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그 한 시점에 한 딱 정확한 고정된 어떤 힘의 크기를 비교하기보다는 힘의 상황 자체가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상황 자체가 이재명은 그날부터 권력이 빠져가고 있고 김어준은 계속 지속 가능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인기에 따라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어준은 임기가 정해진 게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훨씬 더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이 이 사람들을 다 자기 우군으로 품고 갈 수 있는 혹은 자기가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예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이 좌익 진영에서도 이재명을 지켜보는 관점은 저놈이 언제까지 나름 지지를 유지해 가면서 혹은 뭐 나름의 어떤 정치적 성과를 가지고 계속 국민들한테 버림받지 않고 가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지방선거 딱 끝나자마자 뭐 고민정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잖아요. 튀어나오잖아요. 예. 쑥쑥 찌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는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아예. 그런데 나와서 바로 찌르잖아요.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더 많이 찌릅니다. 더 많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김민석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를 볼 때 어떤 카르텔이라든가 집단도 보지만 개개인의 이해관계도 봐야 되잖아요. 김민석도 결국에는 이재명을 찔러야지 자기가 살아남는 혹은 자기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야망을 채울 그런 경로로 가는 그 선택 기로에 놓이면 무조건 이재명 찌릅니다. 예. 그러면 박사님 이쯤에서 네. 이재명과 문재인이 7월 1일에 만나서 일단 약간의 봉합 내지 뭐 타협을 본다고 해도 이재명의 권력이 추락하면 오케이님 전망대로 그 이전에 문재인은 어떻게 보면 퇴임 이후에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지켜줄 친위 세력이 국회의원을 떠나서 뿌리 깊이 있었던 건데 이재명은 뿌리가 없으니까 더 비참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몰락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네요. 민주당과 좌파 진영들 내부에서. 네, 물론이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퇴임 후 안전장치를 굉장히 다양한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꽤 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의 퇴임 후 안전판 중에 하나로 문재인이가 구상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문재인, 이재명을 좀 전격적으로 사법 처리를 하지 못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물론 그 책임의 99%는 한동훈에게 있는 거죠. 한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서 그런 이 거악을 척결하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동훈이한테 법무부 장관을 맡겼는데 이자가 배신한 겁니다. 그렇죠. 이 한동훈이가 배신했고 한동훈이가 추천해서 검찰총장이 된 이원서이가 배신한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문재인은 퇴임 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퇴임 후에 지가 어떻게 국민들과 다시 만날 것인지를 고민해가지고 평산서적 같은 것까지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자기 퇴임 이후를 준비한 거네요. 치밀하다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처 만든 거잖아요. 공수처 만든 과정을 보십시오. 패스트 트랙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밀어붙였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 군소정당 꼬시려고 선거법 개정까지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걸 미끼로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지금 공수처 만들어서 자기 관련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근데 이재명이는 집단에는 이재명 스타일로 퇴임 후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내내 그 짓만 한 게 있어요. 공소취소. 근데 그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아무런 명분도 없고 국민 누구도 공감하기 어려운 이 안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전판 만들려다가 이재명이 죽게 돼 있는 거지. 예, 그런 점에서도 이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를 단순 비교하자면 문재인이가 몇 단계 위급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재명을 분석하면서 과거보다는 현재 진행형 그리고 미래에도 문제가 될 이재명과 문재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이거는 7월 1일에 둘이 만나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과 메시지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좌파 세력의 분열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보면 보수의 아픈 역사, 친이와 친박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것 이상으로 저 민주당 좌파 진영이 친명과 친문의 갈등으로 오랜 암흑기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또 정리하는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올림픽공원을 되게 자주 나가서 함께 나눔도 하고 그러는데, 올림픽공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지금도 한 10,000명 가까이 모여 계시죠. 네. 수많은 분들이 거기 오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거의 새끼를 해결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깨끗해. 깔끔하죠. 시민의식이 맞아요. 대단한 네. 거예요. 제가 어제 소빵, 소세지 핫도그 이제 나눔을 하고 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그 1시간 반 하는 사이에도 거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 이분들이 2차례나 와가지고 쓰레기 쌓인 거를 그냥 수거해서 가요.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분리수거 쪽으로 가서 분리수거 하는 거예요.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올림픽 공원이 자유롭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자원봉사. 근데 그분들도 지금 3주차 됐기 때문에 지칠 거예요. 굉장히 지쳐 있어요. 힘들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거기서 계속 며칠째 노숙하면서 그 활동을 하시거든요. 밤에도 그분들은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선 자원봉사를 올림픽공원에 나가시는 분들이 1시간이라도 좀 일을 거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자원봉사 지금 막 3주째 하고 계신 분들도 처음에 출발은 올림픽공원에 내 잃어버린 도둑맞은 참정권 찾으러 가야지 나왔다가 상황을 보고서 아이고 이거라도 거들어야지 해서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림픽공원에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작에서 자원봉사를 하셨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올림픽공원에 나가면 나도 한두 시간은 좀 자원봉사 같이 거들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자원봉사 부스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어느 부스를 가시든지 가셔서 저 봉사 같이 할게요 하면 돼요.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물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겉으로 봐서는 막 넘쳐나는 것 같지만 매일 후드트럭이 대여섯 대씩 오고 하지만 거기에 워낙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후원품이 답지해도 여전히 물품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올림픽공원에 직접 가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게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분들은 올림픽공원에 자원봉사단 쪽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물품 후원이라든지 이렇게 마음을 함께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오케이님 또 시청자분들께. 예, 저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올림픽 공원에 공간적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애국 시민들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그 어떤 권력으로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늘 이제 현장에 갈 때마다 그리고 꼭 현장이 아니라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싸워서 결과를 만들어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싸움을
누가 이끌어가는가, 누가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이렇게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투쟁에 대해서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왜 청년들의 지도부가 안 만들어지냐 이런 좀 상황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이 싸움을 이 현장에 모이고 있는 애국 시민들의 그 현장에서의 싸움과 그리고 제도권의 싸움을 하나로 엮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해요. 대한민국에서. 장동혁 대표 혼자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장동혁 대표에게 여러 가지로 어떤 뭐 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에너지를 우리가 모아주지 않으면 와해됩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의 어떤 의지라든가 열망은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는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파괴력 있는가? 이거는 야당의 지금 지도자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힘 실어주고 모아주고 뭐 여러 가지 싸워야 되는 싸움도 해주시고 예를 들면 네이버 뉴스에서 댓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SNS에서 여론 형성을 한다거나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과 치열한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함께 싸워주셔라. 장동혁 대표 어제 이제 오랜만에 복귀하셔가지고 한 기자회견에서도 올림픽공원에 이 시민들이 원하는 재선거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특검을 관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잘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대 정치사에서 보면 대중 정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70년대, 80년대에 YSDJ를 사람들은 대중 정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시기 때는 뭐 이 사람들이 연설을 하면은 막 몇십만 명이 모였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 두 사람 다 40여 년의 오랜 정치 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서 그 엄청난 대중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뭐 민주산악회니 청년사업단이니 또는 연청이니 하는 것들이 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훌쩍 건너뛰어서 진짜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고 대중과 함께했던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좀 어드밴티지를 안고 정치를 시작한 측면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후광. 뭐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고 유경수 여사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뭐 닥치고 박근혜라고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그 강력한 대중 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훌쩍 건너뛰어서 이제 장동혁이라는 대중 정치인이 지금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미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정치 그 과정 자체가 아주 일천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게 비교가 잘 안 될 정도인데도 강력한 대중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아까 뭐 홍준표 때 선거와 비교했지만 홍준표는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하는 대중적 지지를 장동혁 대표는 요 1, 2년 사이에 얻어냈어요. 확보했어요. 이거는 누가 갖다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장동혁이 확보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낡은 미디어들이 힘을 잃고, 사실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뉴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그 뉴미디어의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대중 정치인의 면모와 뉴미디어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 장동혁의 정치가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앞으로 함께 지켜보면서 또 함께 가야 될 과제로 남아있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목요일마다 이제 심층 인물 탐구를 하잖아요.
장동혁이 유년기 그리고 이 사회생활 하면서 정치에 입문해서 어떤 고생들을 했는지를 비하인드 스토리로 쭉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당대표가 돼서도 이 고생과 서사를 통해서 박사님 말씀하신 뉴미디어를 통해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이제 정말 엄청난 대중적 지지를 받는 정치인으로 커가는 걸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고생을 해야 되는 팔자가 아닌가. 그리고 그 고생이 다 자기한테 좋아요. 그렇죠. 네, 그 학창시절에 가난했을 때 그리고 바로 판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직장인으로 교육부 공무원으로 일해본 고생, 또 바로 국회의원 된 게 아니라 낙선도 해보고 원외 정치인도 해보고 컷오프도 돼보고 하는 고생이 지금의 장동혁을 만든 것처럼 당대표 됐다고 무조건 호의적인 환경에서 주변에다 떠받들어 주는 게 아니라 온 사방이 다 적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고생을 통해서 단기간에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이 되는 고생을 계속 해야 되는 팔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왜 힘들겠습니까? 기득권과 저항하고 싸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득권에 편승하는 정치가 가장 편리하고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득권 누가 있습니까? 뭐 조중동 재래식 언론들이 있을 것이고 안으로는 원내 국회의원들이 있겠죠. 국회의원들만큼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주도권을 쥔 사람들과 사부작하고 뭐 우리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재래식 언론들과 적당히 관계 맺으면서 긍정적인 뭐 기사 만들어내고 인터뷰 좀 해주고 이게 사실 편하게 정치하는 길이에요. 한동훈이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처럼 정치하면요 딱 베이비시팅 받는다는 말밖에 못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지를 못하잖아요. 맨날 제자리 걸음. 그 봉춤 쳐가지고 선거 한번 붙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돌아다니지만 지금 전혀 한동훈에 대해서는 컨벤션이 없습니다. 뭐 차기 대권 지지율이라든지 뭐 어떤 지표를 봐도 한동훈이 유의미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가 없고요. 지금도 그냥 입만 열면 복당 타령하면서 해줘밖에 할 줄 모르는 게 한동훈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그와 같은 전혀 제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정치를 합니다. 직접 의제 설정을 하고요. 직접 나가 싸우고 당내에서 보수 재건 첫걸음은 당 기강 확립이다. 확실하게 그 이야기 할 겁니다. 네.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정치권의 오랜 격언, 저는 이 격언은 참 맞다고 생각하는 격언인데요. 뭐냐면 대권 주자는 누가 키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력은 늘 오만해서 뭐 후계자를 자꾸 키우려고 그래. 자기가 키워주면은 클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키워지는 정치인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당장 한동훈이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키우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모양이거든요. 지금 저 김민석이 이재명이 키우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오히려 송영길한테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네. 근데 이 장동혁은 말 그대로 스스로 크고 있는 거예요. 저 누가 키워준 사람이 없죠. 거의 그 광야의 잡초처럼 그렇죠. 온갖 풍파를 버텨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스스로 크는 것,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럼 오랜 격언인데 저는 적극 공감하는 격언. 네. 당원이 키우고 국민이 키우죠. 네. 키운다면 사실 누군가. 2인자가 성공한 사례가 잘 없죠. 네. 그래서.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새로운 길을 알아서 혼자 크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퇴원하고 기자회견한 장동혁 대표의 워딩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참 지리멸렬한 당대표 거취 문제, 사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어요. 다 정리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장동혁 대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대표 거취 문제는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다. 당대표 본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당원들이 나가지 말라는데 자기가 던지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는 직업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들 좋아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 니들이 뭐라고 당대표 물러가라 말아 하냐. 이건 정말 이 원내 중심 정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배지들의 기득권 강화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에게 철퇴를 꽂은 건데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원들이 뭐라 했다 그러면요 정말 벌벌벌 떱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도 당원들의 평가를 갈구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지 당원들이랑 안 싸웁니다. 당원들은 심판이자 평가자인 거예요. 주권자인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당 국회의원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당원들을 멸시하는 표현들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저는 사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혹평하고 싶지 않은데요, 더 이상.
오늘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원내 중심 정당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내 중심 정당. 그러니까 당대표 예. 필요 없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의원들끼리 그렇죠. 운영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당대표가 왜 있어야 하나라고 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 왜 있어야 하냐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기득권 국회의원들끼리 총리 뽑아가지고 내각에 우리 장관 나눠먹고 마음대로 하겠다. 그쵸. 이거 전형적인 내각제 마인드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 이 말을 듣고 당원들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필요 없다는 말은 당원들을 대표하는 게 당대표인데 당원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인가?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당은 공천은 누구의 지지를 받고 그럼 경선도 없고 당비내는 당원도 없고 당대표도 필요 없고 그럼 원내대표가 원내 의원들 중심으로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의를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 의원들끼리 구시렁거리는 방식으로 당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구태의연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머리 나쁜 애들이 학교에서 컨닝하면은 꼭 엉터리로 써내잖아요. 네. 예? 틀린 거 뺏기잖아. 예. 오세훈이가 어설프게 뭘 좀 아니까 이 원내 중심 정당은 미국식 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는 당 대표가 없어요. 당연히 당 사무처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원내 대표가 당 대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아는 당의 조직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경선을 해서 후보를 뽑을 때도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정당 중에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예요. 대부분의 정당은 당 그 사무처가 있고 당 조직이 있고 여기에 공천받은 국회의원들이 의원단을 형성해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대부분의 정당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당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 대표가 있고 그런데 미국식 정당의 장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식 정당의 그 원내 의정 활동을 가지고서 엄청 치열하게 하니까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원내 정당화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임명했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투탑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역사가 다 있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투탑이라고 불러준 거지 실제로 당 서열은 1위가 당대표, 2위가 원내대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내정당화를 고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의 기본 정당 조직의 성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갑자기 원내정당 얘기한 건 어디 정당론 교과서에 미국식 정당 한 페이지 정도 읽고 떠들어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좀 뺏기려면 좀 제대로 그 뺏기는 것도 공부를 해야 뺏겨져요. 저는 이런 꼼수도 있지 않나 느껴지는 게 네. 장동혁 대표를 밀어내고 사퇴시키는 게 불가능하니까 허수아비 만들겠다. 약간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해석이 했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선을 딱 그은 게 거치에 대한 결정도 당원들이 하지만 네. 원내 중심 정당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다. 그렇죠. 이재명과 싸우는 게 먼저 아니냐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임면권이라고 네. 쓰잖아요. 네. 임면권은 뭐냐면 임명하는 권리와 네. 면직시킬 권리가 그러니까 사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리 주고 자르는 권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리를 네.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자를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리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자르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면직시킬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요. 임면권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원내대표는 저 110명이 의총회에서 뽑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면직시킬 수 있는 거야. 의원들이 나가라 하면 그만하라. 아, 그렇죠, 그만해야지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원내대표 정점식의 임명권은 국회의원 110명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당헌당규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의 임명권자는 누구냐면 당원과 국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를 자르려면 당원과 국민들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저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모여가지고서 뭐 그만들어 어쩌라 한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별로 모임을 쭉 가지면서 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정점식이가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월권이죠, 사실. 그 뭐 의도가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문제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의 그 거치는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있다. 당원 당규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당원 당규를 다시 읽어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저는 들었던 여러 논리 중에 가장 와닿는 게 임명과 면직은 주체가 똑같아야 된다. 네. 당대표를 국회의원들이 뽑은 게 아니라 당원들이 뽑은 거기 때문에 당대표 면직시킬 수 있는 사람도 당원들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확고부동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예. 한편으로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뭐 여러 아마 당내 화합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선수별 면담을 해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죠. 그렇죠. 당대표 사태는 여러분이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거 말고 재원을 해라. 그럼 내가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선을 먼저 딱 그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기자들이 일부러 이간질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아요. 괜히 네. 그러니까 투톱이라고 해버리니까 투톱이 갈등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흔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 때도 송원석 대표가 사실상 당대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존재감이 있니 없니 그렇게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내대표들은 재래식 언론들이 띄워주니까 이제 또 되게 들뜨거든요. 이제 그러면 좀 중심을 못 잡는 순간들이 와요. 그렇게 되면 당내 화합이 깨지는 겁니다.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서로 존중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가야 이 지도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더라도 원내대표가 명확하게 내 소관이 아니다. 당원들이 뽑았다.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원내대표의 주권자는 국회의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대표의 주권자는 당원들이고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원내대표고 투톱이라고 하지만 내가 대표랑 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나가라 말을 할 권한이 그렇죠. 없다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도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조율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뭐 세상 일 있고 교과서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생각이 다르다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결정되냐? 당 대표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내 대표는 그 앞에서 잭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당 구조예요. 그리고 우리 정당의 기본 룰인 당헌 당규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거를 좌파 것들은 비교적 잘해요. 그러니까 저쪽에 한병도가 원내대표죠. 예. 근데 지금 정청래랑 김민서이가 뭐 서로 전쟁 직전까지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병도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 봤습니까? 그렇네요. 정말 교활하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야. 역시 박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그러네요. 정말로. 한병도 이름이 지워진 지가 좀 됐어요. 원구성 협상 관련 그러니까 기사만 뭐 나오고. 법사위가 어떻고 상임위가 그렇죠.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겁나 해요. 국조특위라. 한병도가. 네. 그게 원래 원내대표의 직분이니까. 아하. 우리 당이 역사가 더 길고 대통령 정당인데 당의 체질 자체가 진짜 후퇴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민주당한테 그건 왜 그러냐면 예. 저쪽은 그것을 만약에 선을 넘어서 월권을 하면 당원들이 가만히 안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아하. 한병도 네가 뭔데 이런. 그렇지. 바로 나온다니까. 한병도 또 당원들이 뽑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20% 20%가 당원이 들어가죠. 예. 단출해. 아하. 그래서 저는 뭐 좀 극단적으로 좀 화가 나서 제가 이런 주장도 했어요. 차라리 옛날처럼 원내대표도 당대표가 임명하는 걸로 확 바꿔버리자. 이렇게 이 사사건건 당대표 발목 잡고 특히 여의도판에서는 다들 아는 얘기인데 원내대표가 제1야당 원내대표실이 집권당 좌파들과 어떻게 싸우느냐 갖고 골머리를 앓는 게 아니라 혹언날 110명 국회의원들 민원이나 해결해주고 뻑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 만나자 그래서 이거 해서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민원 해결실로 지금 전락한 지 한참 됐거든요. 그 상임위 어디 보내달라, 네. 뭐 어디 특위 넣어달라, 뭐 네. 이런 걸 이제 원내대표가 주관하니까요. 그리고 또 뭐 장동혁 대표한테 이 얘기 좀 경고 좀 해줘라. 뭐 이런 얘기들을 청탁한다고 청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원내대표라면 의총에서 따로 뽑을 거 없다. 그냥 대표가 임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정책위 의장을 의총에서 뽑았어요. 네.
러닝메이트로. 러닝메이트를 뽑았어요. 근데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정책위장은 임명하는 걸로 바꾸자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원내대표 의총에서 선출해야 된다는 게 하늘의 법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시비나 걸고 분란만 일으키는 원내대표실이라면 의총에서 뽑는 이 직선 말고 그냥 대표 임명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다. 실제로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다라는.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어요. 네. 저는 이 문제의 발단이 우리 당의 좀 특이한 체질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의원들도 원칙적으로는 당원들이 경선을 통해서 뽑는 공천을 거죠. 하고 그렇게 당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후보자가 돼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정당 정치의 기본 작동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은요,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천권 행사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채점표도 없이 사천 같은 거 해버리고 비례대표 해버리니까 의원들의 마음과 당원들의 마음의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는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원들이 뽑은 당원들의 대표라는 의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당원들의 의사를 받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주권자에 대한 존중이고 올바른 태도인 건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이 자신들을 뽑아준다는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심과 의심, 의원들의 마음이 유리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각 두 대표,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에 마치 이간질 구도처럼 이런 좀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의원들이 당원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걸 의원들이 좀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어떤 언론은 정점식이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도는 이렇게 됐어요. 정점식이가 최고위원들 기강을 잡았다. 이거는 이등병 1등병이 이 하사 중사 상사 군기 잡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비록 당서열 2위로 우리가 예우는 해주지만 네. 그러나 최고위원들은요 다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110명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뽑은 원내대표하고 그 급이 달라요. 그렇죠. 그 무게가 다르다고. 뭐 최소 10만 표, 많게는 네. 20만 표 얻으면서. 근데 어디 건방지게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을 기강을 잡아요. 이게 정정식이가 그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언론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띄운다고 언론이 이렇게 띄워준다고 해서 붕 떠서 다니면 꼬꾸라질 때 힘들어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오늘 고 박사님과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방송을 하면서 평소에도 수요일마다 느꼈지만 오늘 특히나 이래서 보수 진영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 세대가 다른, 그러니까 역사를 오래 알고 있는 박사님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지금 깨달아지고 막 와닿는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교류와 이런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생각이 오늘 유독 많이 드는데요. 멸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